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9분간의 영어 PT에서 윤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며 유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협치 의지를 찾기 힘든 악의에 가득 찬 언사였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 대통령이 PT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보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내용은 다 이제 보고 오셨을 텐데 9분 동안 이제 영어 PT를 했어요. 이제 지금 사우디와 굉장히 좀 박빙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표심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에 부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국가 원수 효과라고 가장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타이밍을 통해서 딱 등장하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주는 그 감동과 울림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 비행기 안에서 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신 데다가 호텔 방에 비슷한 이제 규모의 스튜디오급의 이제 그런 걸 구성해 놓고 계속적인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원래는 이게 사우디가 굉장히 가장 강력한 유력한 후보일 것이다 됐는데 네. 우리가 정말 뒤늦게 굉장한 속도를 내면서 우리가 따라 붙으니까 네.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긴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지로 날라오고 막 이랬다는데 네. 특히나 윤 대통령 지난번 이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의회 연설을 영어로 하시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더더군다나 이번은 뭐 130개국이 넘는 나라의 회원국들을 상대로 연대와 협력,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산이 그동안 우리가 피난처였고 정말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뭐 정말 우리 노래에 나오는 정말 그 아련했던 그런 말하자면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곳이었지만 네. 지금은 세계적인 허브 도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앞으로 부산이 좀 더 우리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그런 것들을 가는 기치와 이제 그 어떤 전초지로서 좀 한번 봐달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솔직하게 좀 접근했기 때문에 조금 그 우리 말하자면 박람회 그 관련국들에게 조금 좀 많은 표심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고 당시만 해도 뭐 사우디 압승이 예상됐는데 글쎄요 이번 이제 대통령의 PT가 좀 어떻게 표심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단언하기 쉽지 않겠죠.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은 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엔의 회원국들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국제 박람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한 170개 정도 나라의 그 어떤 표를 통해 가지고 유치 그 그렇죠.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외교의 성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나서서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 부산을 유치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효과는 네. 대기업 총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하. 왜냐하면 기업들은 네.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없는 곳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현지의 네트워크도 있고 현지에 네. 또 정관계 인사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들이 파리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활동한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외교적인 영향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게 월드컵과 올림픽 같이 더불어서 엑스포라는 게 3대 큰 세계적인 행사로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한 거죠. 상당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엑스포라는 게 이제 우리는 겨울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다 치른 나라고 우리는 네. 월드컵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엑스포를 2030년 유치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7번째 이제 나라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엑스포가 처음 시작된 게 1851년이 1회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증기기관차였어요. 박람회 때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말하자면 뭐 전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컴퓨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문명사를 바꿔놓은 그런 이제 미래 물건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선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미래 산업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AI라든가 그다음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만에 맞는 경쟁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게 2030년 이게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데 예.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요즘 예상 수치를 보니까 약 한 3,500만 명이 6개월간 부산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네. 이게 예상되는 발생 경제 효과가 61조. 이게 우리가 이 엑스포를 우리가 많이 유치해서 설치한다 그러면 4조 9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10배 이상의 그 효과를 얻고 그다음에 2030년 정도가 되잖아요. 네. 우리의 산업 경쟁력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말하자면은 인구도 좀 줄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한 요인들이 네. 조금 축소될 텐데 네, 네.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2030년 우리 한국 경제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열과 성을 들여서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엑스포에 열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정말 저희가 유치한다 그러면 뭐 11월 달에 투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큰 성과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미래로 갈 수 있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래도 외교적 방향에서 긍정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등록 엑스포 하는 것은 처음이고 인정 엑스포는 네. 했었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11월 그 투표 때까지 어떤 노력과 그런 방향성을 좀 형성해야 한다고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총력전이잖아요. 네. 가장 큰 경쟁자가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사우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사우디를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우디도 그만큼 외교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월드컵 개최 때도 보셨던 것처럼 중동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외교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가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는 그게 가능한 구조가 돼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가가지고 전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예. 약속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런 면을 우리가 잘 뚫고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국제사회 위상으로 보면 뭐 경제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사우디한테 뒤지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PT 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K컬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그런 면에서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총력전으로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들도 노력하고 지자체도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야 그래야 우리가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PT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이제 파리 공원을 이제 산책하는 모습도 언론에 잡혔는데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게 모자랑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것이 이제 천안함을 이제 가리키는 그러니까 천안함의 한 명이 이제 적힌 공식 한 명이 이제 적힌 티셔츠와 모자였고요. 이 티셔츠죠. 이제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에도 저 모자와 티셔츠를 입었었고 이제 올해도 파리에서 입은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예비역 전후 회장이죠. 전준영 씨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네. 전해지고 있는데 네. 저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프랑스도 우리 6.25 전쟁 때 참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6월이 이제 우리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사실 만일 이번 프랑스 파리에 가서 저 모자를 착용했다 이번 처음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퍼포먼스 차원으로 좀 약간 평가하겠지만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에도 저 모자를 쓰고 그때 윤봉길 기념관을 답사하는 모습이 잡혔었고 그 이후에도 주요 행사 때마다 특히나 이제 저 천안함 모자를 착용하고 티셔츠도 입음으로써 그러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국가가 보훈의 해서의 역할 이런 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호국 영령들이라든가 그런 영웅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저는 저 모습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일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국부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국가 원수로서 저런 예우의 배려의 모습 보여주는 거 저는 참 그 대단한 어쨌든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께서 자꾸 저렇게 말하자면 늘 모습을 본인이 선도적으로 보임으로써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프랑스가 아마 프랑스 언론들도 저 모습 찍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프랑스도 6.25 참전국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장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일단 외교 무대에 나가서 착용했던 모자하고 옷이잖아요. 예. 이게 국제사회를 알리는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대통령의 모든 움직임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하나 제가 그러니까 빼놓고 얘기를 안 예, 드린 말씀하시죠. 부분이 있어서 좀 예. 첨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한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거는 부산에 유치하는 유치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접근으로 정부가 좀 그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산이 소외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부산의 인구가 줄고 있고 부산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엑스포를 유치하는 게 그냥 단기간 6개월 동안에 어떤 엑스포가 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부산을 살리면 부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를 동시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대외 유치를 위해서 단순히 공항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열심히 달려서 엑스포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적으로 또 있고요. 이번에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 그리고 그제 여야 교섭 단체 연설이 있었어요. 여야 대표가 진행을 했었고 그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고 그리고 어제는 김기현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뉴스하면서 중간에 지금 영상으로 또 보여드렸는데 사실 양당 대표가 발언을 할 때 상대당은 강하게 좀 비판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 대변인도 강한 혹평을 좀 내놨습니다. 함께 그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죠.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여당 대표의 품격을 찾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오직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노조 적대시 정책과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를 찬양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의 위험성에 눈 감고 국민의 우려는 괴담 기획 선전 선동술 운운하며 매도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지키려다 늘어난 국가 채무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작정 늘린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이렇게 남 탓으로 점철된 여당 대표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 모시기 전에 그 영상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제 발언할 때 국회 안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좀 비판이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육성으로도 좀 많이 나왔고 지금 이 대변인의 목소리도 함께 들으면서 야당의 이런 반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도발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뭐 우리 보고 5대 포기 정권, 윤석열 정부 보고 5대 포기 정권이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압구정 정권이다. 뭐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남발하고 정치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또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올해 2월에 있었던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과 너무 흡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 제가 찾아보니까 민생, 외교, 안보, 그다음에 뭐 인사 5대 참사라고 규정을 했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그때 또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데자뷰가 그때 전 기시감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네. 그래요. 물론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쪽에 이제 집중되면서 말하자면은 총선을 한 10개월밖에 안 놔둔 상태에서 정치 공세로 얘기가 되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맞불을 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불이 옳으냐?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그렇게 도발했다 해서 여당 대표가 그렇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레토릭을 쓰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저도 뭐 비판할 지점은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야 대표가 정기국회 앞두고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저는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특히 추경 얘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본인의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기본소득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도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야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저는 여야 대표가 연설하는 그 경우에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사실 예. 여야 대표가 연설할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청하는 게 사실상 예의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이루는 두 축의 대표들의 연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그 연설을
정말 경청하는 게 맞는데 마치 무슨 선동 연설하듯이 거리에 연설하듯이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두 대표 다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너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협치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야당 대표로서 책임감은 드러내지 않고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여당 대표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방어막도 쳐야 될 것 같고 해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기조에서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정치의 저는 후진 혹은 정치 퇴행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이 두 분의 좀 연설에서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의견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야당은 탓할 수 있지만 여당은 탓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 안 그랬나요? 여당이 잘못한 점들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본령이고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여당을 공격했다고 해서 여당도 똑같이 야당을 공격하면 정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대안을 오히려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가 제가 뭐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 대표가 공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게 공격을 하는 것 같던데요. 훨씬 더 격한 언어들을 쓰고요. 훨씬 반응도 더 격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 당대표가 연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민생 문제를 챙겨갈 건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정부의 입법을 뒷받침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여당 대표가 잘 극복해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국민들의 관심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너무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지금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여당 대표의 모습에서 좀 탈피하려고 지나치게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뭐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야당에 거세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좀 부각시키려고 예. 의도적으로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네. 행동을 과잉 반응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 김기현 대표가 그 본인이 이제 사실 예. 취임한 지 이제 꽤 100일도 지나고 했는데 네.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좀 유약한 리더십이다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들을 좀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모습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굉장히 뭐 중진이긴 하지만 조용조용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없었다. 그다음에 아주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거야에 막혀서 뭐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본인이 한편으로는 뭐 소주 회동도 제안하면서도 또 이렇게 공개된 연설에서는 본인이 아주 그냥 손을 말해서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마치 거리에서 이제 선동 연설, 투쟁 연설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제스처도 크게 써가면서 연설하는데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좀 뭐랄까 그렇게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이기 위한 저런 자세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인의 정치인의 핵심은 그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의 핵심에서 나오는 컨텐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성환 평론가 말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여당 대표가 무한 책임지는 자리 맞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연설을 저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와서는 사실은 지난해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된 그 어떤 개혁 법안들, 입법안들 하나도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사실은 뭐 무력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김기현 네. 대표가 올해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3월 9일 날 대표로 오면서 네. 실제로 원팀을 이룬 성과는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다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비판의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쇄신 혹은 변혁 차원에서 네. 저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강력한 그 표정과 자신 있는 몸짓 좋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내놓는 당의 컨텐츠 예. 역시 정책의 핵심에 있다. 이 점을 김기현 대표는 이제 당 대표실 돌아가면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야기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대표와의 소주 회동은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걸까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서로 예. 토론회도 물 건너 갔는데 소주 네. 회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그 밤에 역사라도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볼게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뭐 여러 정치 쇄신안들을 좀 내놨고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좀 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적절한 시점이냐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원래 해야 되는 거였다라는 뭐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대표로서 한번 지적할 지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이른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그 외국인들에 부여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인구가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80%가 사실 중국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우리 건강보험권 가져간 거 맞는데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보완이 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건강보험 수급재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자극적인 용어들을 쓰는 것들은 저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법이 도입될 때 이게 2005년 시절이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중국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일본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국민이 교포로서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재외국인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다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 해주면서 우리가 사실 일본이 좀 그렇게 해주기 바랐는데 일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 국내에서 많이 혜택을 본 나라는 또 중국 교포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약간 이중성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문호와 빗장을 열어주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법 제정 때부터.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정당 대표니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제 말하자면 국제 관계를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 문제가 결국 그 해당 국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 저 문제인데 네. 저는 김기현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도 좀 비중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제기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뭔가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요. 제가 볼 때는 한참 관계 안 좋고 싱하이밍 얘기 나올 때 뭐 그때는 뭐 꺼낼 수 있는 얘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중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미중 관계가 막 헤빙 무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중국한테 불이익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선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할 때 하고 좀 하지 않아야 될 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상호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이 참정권 부여하는 거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호혜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런 반박 논리가 생겨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 외교, 자유주의 진영의 우월성을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람들 참정권도 부여하지 않고 외국인들 차별하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차별할 겁니까? 그게 상호주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상호주의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호혜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먼저 호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3년 이상 된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국적이 적이니까 저 사람은 차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똑같이 우리도 대응해줘야 돼라고 중국을 얘기하듯이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엄연하게 세금 내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도 당신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선진국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집권 여당이 이른바 반중 감정이나 이런 것들 네. 정서를 오히려 부추기듯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할지 참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저도 말씀드리니까 뭐 지적 타당합니다만 그거죠. 그러니까 호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혜적으로 먼저 했으니 상대 나라도 국제 관계라는 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게 맞으니까 우리도 좀 빗장을 열어달라. 저는 대표가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2005년에 시행을 해서 예. 우리 거의 20년 가까이 이걸 해오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같은 이렇게 말하자면 호혜적인 선제 조치에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호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상호주의 아니냐라고 네.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할 수 있는 지점 맞습니다만 저는 정당 대표가 이게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당 대표가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또 상호주의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것을 환기시키는 그런 또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하더라도 이걸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이 잡겠다고 미사일 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하고 대응하고 풀어나갈 문제지. 지금 참정권 주는 문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보복하듯이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네. 제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제 키워드라고 한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먼저 말하고 이 대표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혹은 앞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화두일 것 같은데 어제 김기현 대표는 포기 서약서 서명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게 좀 그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회기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말하는 것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하는 것도 대안이 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회기가 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 비회기 기간에 이제 우리가 그렇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 체포동이 오면은. 근데 그게 만약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거 정치 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상황에 따른 또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는 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말하자면은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초재선 의원 50명이 여기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거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서명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서명을 하면은 예. 그럼 대국민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당신들 서약해놓고 안 하는 거 이건 법 위반보다도 더 이른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윤리 위반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가 비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되는 건 안 되니까 바로 자기들이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 받겠다. 이거는 지금 말은 되는데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또 핑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구속력을 갖는 여야 합의로 대국민 선언을 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서명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국회 때는 이걸 뭐 법제화를 시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게 말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구속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거 그 민주당이 진짜 방탄 프레임을 깨려면 이렇게 서명을 아예 다 하거나 혹은 사실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관련해서 입법도 좀 해놓지 않았습니까? 아예 입법에서 함께 좀 진행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예. 국정수사하고 청문회 하기로 다 서명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서명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서명의 의미가 근데 없을 거다라는 왜 말씀이세요? 서명을 하자고 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은 자꾸 거짓말하고 말 뒤집고 했던 말 좀 다른 말하고 그러는 정당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인이 여기에 서명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효과를 누린 것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고요. 입법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그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나중 헌법 개정할 때 좀 더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유이동 의원이 말한 건 이제 헌법을 그러니까 개헌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부를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답을 줬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의원이 먼저 걸어 나가가지고 영장 심사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그게 되려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을 체포안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러면 표결 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는 법에 명문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찬성표를 계속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절차상으로 맞고 그렇게 예.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건너뛰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우리 그냥 약속하자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어기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서명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예. 서명하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영장 청구가 그 비회기 기간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기 기간에 오게 되면 예. 그것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결 거칠 때 네.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왜 거부권 부결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럼 결국은 다 민주당이 지금 170석 넘는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다 책임지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약속 어겼다고 하는 국민적 비난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그걸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까? 아는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제안하고 서명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절차는 거치더라도 민주당을 오히려 여론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체포 동의안이 반드시 비회기 기간에 오란 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예. 회기가 열렸는데 의원의 어떤 중요한 범법 사실이 생겼어요. 그럼 그 회기 기간에 체포 동의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서명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그 가결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결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렇다면 최소한 의원들이 지금은 당론으로 하지 지금은 보면 당론으로 하지 않고 각자의 뭐 소신 투표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때 비로소 당론을 하는 거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서명 효과가 좀 그렇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습니다.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라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가결을 당론으로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구속력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야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놓고 굉장히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예.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 건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주문하고 뜬금없는 인사와 감사 조치까지 공표한 것은 출제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내용은 함께 보셨고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느냐 이 지적이거든요. 근데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의 문제의식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거의 붕괴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수험생 자녀들을 저는 이제 한 2, 3년 전에 다 졸업을 했습니다만 예. 실제 저희가 학부모 일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 가면 애들이 태반이 좋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실제로 기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학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현상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교육 현상은 사실 우리가 공교육의 붕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실제 출제위원 하셨던 분들이 사교육 예. 학원으로 다 영입돼서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학원들은 거의 상종가의 주가를 갖는다는 거죠. 사람이 몰리고 비용이 치솟고. 자, 근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즘 보면은 시골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데 초등 의대반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예. 때부터 의대 가야 된다고 학생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 과도한 사교육비가 2007년도 집계 이래 지난해 2022년 2월 기준 하니까 거의 뭐 27조인가요?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당 1인 가게당 사교육비 부담이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 하면은 뭐 8, 90만 원이 이른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걸 당연히 이제 조치를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오른데 이게 수능이 5개월밖에 안 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지 않느냐 이 지적은 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점, 그래서 우리가 연금교육,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빨리 교육 당국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면 킬러 문항이 안 나면은
킬러 문항 비슷한 변별력 갖춘 문항이 또 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또 사교육 말하는 현장에서 또 홍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말하자면 지금 출제할 수 있는 출제하는 그런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어느 패턴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시급한 거지.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이 나갈 방향성은 매우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공약으로 이 킬러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뜻일까요? 대한민국 어느 부모를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예. 공격이 지금 문제가 무너지고 되는 있고 것은, 다 사교육에 기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꾸면 좋습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문제 있다고 하지 그러면 잘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학생들이 킬러 문항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안으로 그럼 변별력을 어떻게 줄 거냐? 네. 한두 문제 가지고 지금 등급이 막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 받아서 가도 수도권 대학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몇몇 대학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건지 고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네. 제가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교육도 검사가 수사하듯 한다는 거예요. 교육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카르텔이다, 공정수능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육 문제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난 3월에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었는데 6월 네. 모의평가에서 그 지시가 이행되지 예. 않았어.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원장까지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6월 모평 채점도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시험 보셨던 모양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거를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꿰맞추고 싶으니까 이렇게 자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사교육을 줄일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수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럼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조장되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울 상황 같으면 수능 끝나고 계획 내놔도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불쑥 꺼내고 난 다음에 지금 뒤수습 못 해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야당 윽박 지르고. 학부모들도 윽박 지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긴급 현안 질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학부모하고 학생의 혼란을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잖아요. 예, 막 반발하고. 예.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게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부 여당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듣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 듣다 보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대통령은 큰 틀의 구상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교육부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이게 가서는 안 되고 네. 실제 그렇다면 지금 올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른바 N수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반수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 수능이 좀 쉬울 거라 생각하면 이번 반수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러면 더 변별력이 안 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학교에 대한 서열화가 지금 정해지는 상태에서 좀 약간 고득점 할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교육부가 시장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거를 지금 뭐 국회에서 현안 질의해가지고 오히려 목소리 높이고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저는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교육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차분하게 묻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대책을 내놓게 얘기하고 저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야지 이게 마치 현안 질의하듯이 같이 가져다 놓고 뭐 자신의 주장만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들 저는 오히려 이게 시장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말하자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한번 정치권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네. 킬러 문항 없애고 출제 기법 고도화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출제 기법 고도화가 어떤 방식인지 아마 그것도 사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출제 기법 고도화가 뭡니까?
일단 뭐 정상 법인 교육 과정 안에서 낸다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혼란에 대해서는 두 분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정리되는지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